안녕하세요, 김유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첼시의 4라운드, 5라운드의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첼시는 본머스전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웨스트햄전은 본머스전에 비해 비교적 쉽게 승리했는데요. 본머스전의 단순한 팀 스탯만 보면 점유율은 분명 앞섰지만 XG나 공격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웨스트햄전은 그 반대였는데요. 두 경기를 나란히 보면 과정과 결과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수 구성원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의 포지셔닝에 차이가 있었지만 선수들의 움직임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두 경기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었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첼시는 귀스토와 리스 제임스가 나오지 못하면서 우측 풀백 자리에 본머스전은 디사시, 웨스트햄전은 포파나가 나와 3-2 빌드업 구조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을 보였습니다. 초반에는 귀스토가 우측 풀백으로 나와 안으로 들어오고 쿠쿠렐라가 좌측 센터백 자리를 지켰는데요. 본머스전은 투볼란치는 그대로 구성하고 쿠쿠렐라가 좌측 하프 스페이스 자리로 들어가고 디사시가 우측 센터백 자리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채웠죠. 후방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쿠쿠렐라는 좌측 풀백 자리를 먼저 지키고 미들서드까지 가야 좌측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반대로 웨스트햄전은 디사시 대신 토신이 나오고 베이가 대신 엔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마찬가지로 쿠쿠렐라는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사이드에 넓게 벌려서 높이도 어느 정도 높게 가져가고 엔조가 카이세도와 함께 빌드업에 관여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형태를 기반으로 후방에서 빌드업할 땐 주로 산체스를 끼면서 디사시와 코릴은 가깝게 위치하더라도 사이드로 벌렸다고 생각하면 마치 3명은 횡으로 위치하고 미들서드 가서 우측 센터백처럼 위치할 풀백은 한 칸 높게 위치했습니다. 골킥하는 상황부터 보면 첼시는 이 선수를 풀백처럼 위치하게 만들고 코릴은 산체스와 가깝게 위치하고 포파나와는 거리를 벌려두는 이런 형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코릴이 산체스한테 패스하고 산체스가 센터백한테 패스할 때 상대가 가운데를 거쳐 사이드로 몰아갈 때 센터백이 대각선을 바라보면서 어느 쪽으로 줄 수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이 선으로 볼을 넘겨주는 상황을 우측에 있는 선수를 사이드로 둔 상태에서 나오게 만들었죠. 이후에는 콜 팔머가 받으려 내려오는 움직임 보이고 마두에케가 안으로 들어와서 볼을 안쪽으로 마두에케가 끌고 들어가면 팔머는 다시 사이드로 들어가서 두 선수가 스위칭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풀어나오면 잭슨은 주로 좌측 하프 스페이스 혹은 콜 팔머가 내려가서 관여하면 우측으로 이동해 볼 받을 위치를 선점해서 풀어 나오기 때문에 이 선에서 두 명의 선수가 빌드업에 관여하는데요. 때문에 풀어나온 윙어는 그대로 밀고 가고 반대편 윙어는 안으로 좁혀 볼과 가깝게 위치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 좁히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 크로스가 올라오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마무리할 각도도 안 나오고 오히려 공격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죠. 이렇게 풀어 나오는 방식이 본머스전과 웨스트햄전은 동일한 결은 보이면서도 본머스전은 꽤 고전했고 웨스트햄전은 상당히 잘 풀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났을까요? 우선 본머스와 웨스트햄의 압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르지만 결국 방향성은 같습니다. 첼시를 사이드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먼저 본머스의 압박은 첼시가 최소 골키퍼를 포함하면 5명에서 6명을 압박해야 하는데 4명의 선수를 활용해서 압박하는 거였습니다. 포워드였던 에반 유송과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클루이베르트는 투톱이 전방에 남고 디사시가 높게 위치하기 때문에 테버니아가 좌측에 위치하고 주로 크리스티에가 높게 올라와서 이 4명의 선수가 이런 식으로 좁혀 있었는데요. 박스에서 빌드업 할 경우 에반 유송이 먼저 키퍼 쪽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디사시 쪽으로 압박해 사이드로 유도했습니다. 웨스트햄도 형태는 달랐지만 압박의 결은 비슷했습니다. 웨스트햄은 5-4-1 형태에서 원톱 자리에 위치했던 보에는 톱으로서 위치하기보다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위치해 파케타와 같이 첼시의 토볼란치를 1대1을 처음에는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윙어는 전방에서 바깥쪽에 있는 두 선수와 1대1로 맞닿아 있었죠. 한편 첼시는 본머스전과 달랐던 점은 형태와 움직임인데요. 후방에 위치할 땐 엔저와 카이세도가 대각선처럼 위치하고 쿠쿠렐라가 사이드로 넓게 위치했습니다. 이후 후방에서 빌드업이 전개되면 엔조가 10번처럼 올라가고 쿠쿠렐라가 안으로 들어와 카이세도와 짝을 이루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그러면 웨스트햄의 압박은 사이드에 위치한 선수가 안으로 몰아가고 보엔이 주로 카이세도와 붙고 볼 소유한 선수 쪽으로 나가 선택지를 지우고 갔습니다. 밑에 있던 파케타가 올라와서 토볼란치 중 한 명 그대로 마크하고 콜팔머는 로드리게즈와 1대1로 위치하는 형태였죠. 그런데 파케타와 로드리게즈는 한쪽 사이드로 몰리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몰아가면 볼 소유한
선수는 반대로 넘겨줄 수도 없는 상황이 형성되고 미드필더가 안쪽에 위치하면 센터백들은 오히려 더 전진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줄 수 없지만 팔머가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내려와 볼을 받으려고 하면 로드리게즈가 붙고 엔조같이 반대에 위치한 메잘라는 안으로 들어와서 10번처럼 가운데 이동하기 때문에 파케타는 여기서 더 끌려왔습니다. 때문에 보웬이 센터백한테 견제하기 시작하면 첼시는 중원에서 반대 미드필더가 프레질 수 있었죠. 결국 첼시의 이번 경기의 관건은 이렇게 프레지는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였습니다. 분명 수적 우위는 점하지만 웨스트햄이 사이드로 몰아 어떻게 여기로 전달할지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첼시는 앞으로 나가면서도 침착하게 다시 백패스를 통해 웨스트햄이 내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웨스트햄은 다시 프레진 선수한테 붙고 첼시는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서로의 간격을 벌려두고 선수들이 볼 소유할 공간을 넓게 만들었죠. 그럼 다시 중원에서 토볼란치는 그대로 묶이지만 이선에서 한 명이 프레질 테니 그쪽으로 볼을 공급하면서 웨스트햄 선수들의 간격을 계속 벌려두고 공간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즉 웨스트햄의 형태를 보면 5-2-3에서 이 사이드 공간이 가장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잘라가 대각선 각도로 내려오거나 팽으로 나오면 대각선 각도로 위치하고 사이드에 있는 선수와 2대1 걸 수 있는 거죠. 웨스트햄전에선 첼시가 이런 방식으로 공간을 더 만들어내고 앞쪽으로 무리하게 나가지 않게 만들었다면 본머스전은 다릅니다. 본머스전은 전반전은 앞서 말한 대로 본머스가 사이드로 몰아가고 디사시가 대각선으로 콜팔머나 좁힌 마두에키한테 전달했을 때 이 지역에서 본머스가 강하게 푸시해서 볼 소유를 어렵게 만들면서 첼시가 경기를 풀어 나오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버티고 사이드로 나온 선수가 가운데를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미드필더를 활용해 풀어 나와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미드필더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쿠쿠렐라도 2선 좌측 하프 스페이스로 깊게 들어서고 10번 같은 포지셔닝은 가져갔지만 빌드업에 관여하지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후반전에 아예 카이세도와 베이가는 이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주고 빠지면서 본인들이 2선과 간격을 좁히게 만들었습니다. 또 골팔머가 내려와도 본인들이 더 앞으로 나가고 반대 미드필더가 횡으로 받아 상대의 수적 불리한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었죠. 전반전에서도 그나마 잘 풀렸던 장면들은 참고해보면 베이가가 받고 반대로 돌려 상대가 숫자적으로 불리한 쪽으로 돌리니까 그나마 미들서드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본머스전부터 보면 클루이베르트와 에바니우송이 투톱으로 위치하고 윙어인 테버니어가 안쪽에 먼저 위치하죠. 이날 포파노와 산체스가 2선 깊숙이 위치한 선수에게 내주는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볼이 들어오면서 볼을 완전히 소유하고 미드필더에게 내주면 조금 더 좋은 역습 타이밍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머스는 주로 이 4명의 선수가 압박을 전개하는데 산체스까지 낀 상황을 보면 수적으로는 유리한 상황이 아니죠. 사이드로 가면서 이번엔 팔머가 내려왔는데 쿡이 거의 팔머를 맨마킹하다시피 수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팔머가 내려오면서 이번엔 잭슨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선에 관여하고 여기서 카이세도한테 내주고 본인이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팔머가 사이드에서 침투하고 마두에케는 아마 가운데 위치에서 들어갈 테니 역습으로서 나갈 수도 있었죠. 근데 이마저도 패스가 실패하면서 10번처럼 위치했던 쿠쿠렐라를 활용하지 못해 아쉽게 끝나버렸습니다. 웨스트햄전을 보면 두 윙어가 사이드에 위치한 선수와 가깝게 있고 안으로 좁혀 들어가는 게 먼저지만 상황에 따라 그러지 못하면 보웬이 볼을 소유한 센터백한테 먼저 붙는데요. 그럼 로드리게즈가 카이세도한테 붙으면서 이렇게 끌려다니면 센터백이 직접 드리블할 공간이 나오죠. 그러면서 쿠두스는 사실상 센터백 쪽을 견제하고 쿠쿠렐라는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죠. 더 전진하다가 엔조가 가운데 위치에 마치 10번 미드필더처럼 위치하니 파케타가 엔조한테 가고 여기서 보웬이 다시 내려오고 로드리게즈가 반대 각도 못 막았으면 쿠쿠렐라 볼 받고 완전히 반대로 프리하게 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려가고 쿠쿠렐라를 향해 사인을 보내고 있죠. 이후 토신이 전진했기 때문에 카이세도가 내려와서 선수들 간의 간격 다시 벌려주고 윙어는 또 안으로 들어와주는 수비를 해야 했죠. 그럼 보에는 또 카이세도한테 붙었다가 센터백도 같이 보고 파케타는 쿠쿠렐라, 로드리게즈는 엔조를 따라 이 근처까지 왔다가 첼시가 반대로 돌리니 팔머한테 가는 상황이 생기면서 사실상 첼시는 4대3에서 넓게는 5대4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팔머가 받고 사이드로 돌리면 에메르송이 나와버리면서까지 2대1 상황으로 우위를 점하는 거죠. 이번에도 토신이 직접 직선 패스를 넣어줄 때 투볼란치는 물렸지만 잭슨이 지속적으로 빌드업에 관여하면서 엔조한테 주면서 엔조가 풀리죠. 이런 센터백 선수가 묻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뒤로 무르기 때문에 첼시는 반대로 전환을 해줄 수만 있으면 결정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웬이 카이세도를
쿠쿠를 물고 쿠두스는 안으로 들어갈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쿠쿠렐라, 카이세도 다 한 명씩 물렸지만 보엔도 앞으로 나가기에 카이세도는 이제 프리해지죠. 코릴이 엔조한테 바로 넣어주면서 카이세도는 프리해진 상황에서 쉽게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